자, 최근에 그 멤버십 회원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지금까지 보면, 뭐 과거도 그렇지만, 그냥 20년도 3월부터 보면 쭉 오르고, 쭉 올랐다가 폭락할 때 또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 최근에 같이 오르다가 에코프로비엠은 그 날아가는 도중에 에코프로는 떨어졌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요만큼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떨어졌으니까 요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은 맞다라고 보고요. 반은 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쪽에 치우쳐진 확실한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거 아니다 라고 하거나 그거 맞다 라고 하면 되는데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왜 반은 맞고 반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걸 영상으로 깔끔하게 담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생각만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반반의 각각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그냥 얘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나? 과거부터 요때까지는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요. 2020년 3월 코로나로 대폭락장이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을 해오면서 폭등을 하는 과정까지 20년도 3월부터 2022년 4월 4일 정도까지는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커플링 상태였던 거죠. 서로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하고 그리고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했는데 요 시기를 기준으로 서로 에코프로비엠은 올라가고 에코프로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첫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유무상증자를 최초로 공시한 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유무상증자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 각 일정마다 수정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서류가 최초로 발의가 됐던 게 4월 6일이에요. 4월 6일이 차트상으로 어디일까요? 4월 6일은 여기입니다. 여기 딱 맞고 떨어졌죠. 그때 에코프로비엠은 4월 6일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유무상증자 일정 이후로 둘은 디커플링 됐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걸 재해석하자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을 고민하던 개인이건 세력이건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무상증자 일정 이후로 그걸 진행하지 않은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본 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에코 프로비엠은 이렇게 올랐지만 이 두 차트를 제가 합쳐서 보지 않을 건데 에코 프로나 요 정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둘 간의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요만큼이 에코 프로가 에코 프로비엠보다 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갭 차이를 메워야지만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거에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유무상증자 일정에 해당되는 주식이 되지 않는 이상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의 이 간격 차이를 메워줄 수 있는 수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에코프로의 이 간격을 메울 수 있겠다라고 보고 매수를 때릴 수 있냐면 이 둘이 서로 같이 에코프로 비엠처럼 유무상증자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없을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에코 프로비엠의 유무상증자 일정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그렇게 뭐 좋아하는 이벤트는 아닙니다만 얘네가 한 이벤트랑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발작을 느낄 수 있는 유상증자는 제가 보기엔 전체 중에 한 70%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유상증자는. 정말 돈이 없어서 하는 유상증자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당장 원자재 살 돈도 없어가지고 주주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너 참여 안 해? 그럼 우리 뭐 이거 사업 못해? 매출 안 나와? 적자 계속 지속돼? 그러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유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설비 투자를 위한 그런 증자였잖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운영할 돈이 없다, 이런 구실이 되기도 하고, 얘가 전체 시총 중에서 5% 정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희석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충분히 유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한 데는 뭐 30% 정도 비율까지 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계잡주에다가 1,000만 원 투자하고 올인한 거예요. 만약에 내 전 재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 했을 때 30% 비중으로 유증을 진행하면요, 내가 당장 어디선가 300만 원 끌고 와야 돼요. 내가 1억 투자를 몰빵을 했으면 3천만 원 끌고 와야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이거를 투자할 돈이 없어서 나 신주인수권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신주인수권이 에코 프로비엔 보셨다시피 첫날부터 기준가보다 많게는 3배까지 뛰어서 거래가 되었죠. 이 유증 자체를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가 예를 들어서 한 1,200원 정도라고 한다면요, 첫날부터 막 900원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어 안 해, 이러고 이거 팔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증자를 하든 말든 이거는 뭐 내가 얘 도와줘봤자 이거는 정말 그냥 강심제 때려받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기업들과 요런 기업의 유증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나왔을 때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명분이 있는 유상증자고 좋은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죠. 근데 이러한 이벤트가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비엠은 앞으로 올해 한 번 더 할까? 올해 한 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향후에 뭐 매년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라고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귀 딱지 않게 들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5,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나이가 옛날에 한참 일하실 때 20, 30대, 40대 그때쯤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그냥 돈을 넣어놓는 게 재테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뭐 1%, 1.5%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금하면 호구였죠. 근데 지금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한국은행도 1.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대출받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 1금융권은 비교적 요 알파를 적게 주고 뭐 제 2, 3, 4 갈수록 이 금리가, 대출 금리가 세지는 거죠. 그럼 기업이 앞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조달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려요. 그러면 1억 빌려가지고 연 만약에 대출금리 4% 정도까지 혹은 뭐 3% 정도 된다 했으면 1억 빌려서 300, 400 내는 거 물론 큰 돈이지만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이 필요한 돈은 100억 단위니까 이게 1%일 때랑 나중에 3, 4%될 때랑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 갚는 거랑 뭐 3, 4억 갚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서 그냥 정말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금리 올랐다고 이제 시장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이언트 시스템 얘기 나오잖아요. 금리는 계속 더 오를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도 몰라요. 정말 지금 1.5%라는데 미국 FOMC 회의를 하고 파월이 계속 올리자, 뭐 미국 쪽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 계속 올리자 하면 지금 뭐 1%, 2%, 3% 되는 나중에 5% 될지, 정말 심각했을 때 7%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5%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붙어가지고 정말 심하면 막 8%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일반 기업들이 과연 시중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상증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그걸 믿고 돈을 대준 주주들에게 주가 수익률로 그걸 보답하는 게 좋은 기업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욕을 많이 먹었지만 앞으로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명분을 확실하게 하고 일 뒤져라 해가지고 주가 올려서 여기다 돈 넣었는데 나 대박 났다. 유상증자 하니까 이게 막상 보니까 유상증자 명분만 좋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돈 벌던데, 뭐 청약이나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요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지속 성장한다라는 가정하에
앞으로 뭐 원통형 배터리로 세대가 교체되든 어찌됐든 시장의 구도가 바뀌어도 저는 꾸준하게 성장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리스크도 발생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업이 멀쩡하다는 가정하에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이번에 경험해 보셨듯이 알겠지만 그걸 악재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주주라면 유상증자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던지겠죠. 근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결국에 회사에게 자금을 대주고 그 자금을 대준 만큼 나중에 이익을 향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에코프로는 못 하잖아요. 지주사잖아요. 결국 에코프로비엠만이 이 회사와 같이 리스크와 리턴을 함께 그냥 구르면서 진흙탕에서 구르든 꽃밭에서 구르든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메리트 자체를 봤을 때 에코프로가 물론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 맞아요.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제 오늘자 기준으로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홀딩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둘 다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주가가 영원히 이렇게 계속 오르진 않겠죠. 그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눌림목도 나올 거고, 저항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가지고 파티 쫙 버리고 나서 나갈 사람 나가고 다시 눌림목 올 수도 있고. 그럼 지금이 매수 시점이 아니라면 요때 나는 어떤 종목을 택할까를 고민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에코프로베인과 에코프로가 둘 다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용기 있게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요. 아마 올해 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어떠한 뭐 뒷정보나 이런 거 몰라요. 저는 뭐 여기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인맥이 없고요. 전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전 3자 유상증자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최근에 진행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다 주주들에게 아 우리 이거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대주십시오 하고 공모를 여는 거고요. 제3자 배정은 제3자에게 회사가 있고 투자자들이 있으면 얘네 말고요. 제3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정말 돈 많은 세력일 수도 있고요. 증권사일 수도 있고요. 사모펀드일 수도 있고요. 뭐 집합투자기금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3자에게 타겟팅 해가지고 아 우리 이거 돈 3천억 필요한데 대주세요. 해가지고 이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유상증을 진행하는 겁니다. 전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 자금 조달의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게 3자 배정과 일반 배정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BBW,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전 이 중에서 가장 기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는 이거 시중은행 대출. 앞으로 이게 고정금리로 간다면 그렇게 대출해줄 은행이 없을 거고요. 변동금리로 갈 텐데 지금 빌렸을 때 한 1.5라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이게 나중에 이게 3% 될지 5% 될지 몰라요. 괜히 갚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자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불필요한 이자 비용은 회사의 재무 구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이자 비용이 누적될수록 회사의 신용도도 낮아지고요. 저는 이거는 비추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유상증자의 3자 배정과 일반 배정하면 아는 사람들, 저처럼 그냥 좀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겠죠. 3자 배정이 그나마 제일 괜찮습니다. CB나 BW 하는 거 저는 뭐 해도 그렇게 욕먹을 짓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채 세력들한테 돈을 빌려받고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 뭐 물론 이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요 물량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한 주식당 어떤 주가의 가치가 희석된다 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회사가 돈을 시중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오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CBBW를 발행을 하면요 오히려 요 세력들의 포지션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유상증자에서는 일정한 가격 이상에서는 고평가된 신주인 수권이다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CBBW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산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걸 제가 공개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보면 평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 과거부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같이 움직인 건 맞다. 근데 유무상증자의 일정을 기준으로 한 종목은 날라갔고요. 한 종목은 눌렸습니다. 그럼 이 간격이 가격 메리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렇게 갭이 난 거에 대해서 이걸 알비트레지라 그럽니다. 분명히 동일한 자산군인데 둘 간의 가격 갭차가 생겼을 때 싼 거를 매수해서 비싼 거는 팔고, 요게 어떠한 매매 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과거에 그랬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요 일정 자체를 시장과 개인, 기관, 세력, 외인 모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인식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혹은 뭐 주담 대출을 안 할 거고, 뭐 12BW 이렇게 주주들을 대상으로 혹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납입받아가지고 어떤 사업 자금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런 이벤트들에서 소외되는 에코프로를 살 바에는 에코프로비엠 사는 게 맞다. 지금 얘도 올랐고 얘도 눌려 있는데 사실 저는 둘 다 지금 이제 와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사는 분들, 증자 받고 무상증자 하는 분들이 이제 어디서 얼마나 높게 팔까, 영원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자식 물려줄까, 이런 걸 고민할 때지, 두 종목 다 지금 매수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홀딩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시점이다. 그래서 결국에 매수 타점이 오려면 이 종목 둘 다 영원히 오를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눌림목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종목에 집중할 건가 했을 때 BM이다. 근데 이 BM이 만약 눌림목이 나온다면 아마 회사에서는 되게 순진하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해 봤으니까 쫄지 않을 거다. 왜냐면 제가 과거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33%의 분들이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한 35%의 분들이 이제 잘 알아가지고 다음 건 내가 이거 부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뭐 32% 정도 되시는 분들이 들어도 모르겠다 이랬어요. 요 분들은 적어도 요 이벤트를 경험해 봤으니까 다음에 유상증자 발생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섣불리 막 접근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아 이거 사안을 보니까 이건 대박이야 하고 매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는 이 유상증자 이벤트가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벤트라는 게 증명이 될 겁니다. 대출 받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유상증자가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자본 효율성도 훨씬 더 좋고요.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한번 경험해본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나중에 들어올 그 뉴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공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원래는 에코프로비엠 말고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을 내가 보는 거로 소개를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삼성전자, 뭐 LNF 요 정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로 막 여러 가지 종목을 얘기하려 했는데 그게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그로 끄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거로 이제 막 여러 종목들을 언급해가지고 썸네일 만들고 각각 종목도 하나하나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제대로 모르면서 이거를 막 여러 종목 이것저것 다 쑤시고 다니면서 관심 끌고 레카 유튜버 하고 하는 게 원치 않아서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최소한의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한 종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이 회사에서 나를 IR팀에서 스카우트 해갈 만큼 얘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알지? 이 정도 될 만큼 공부한 종목들만 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에코프로의 영상을 줄이고 다른 막 잡다한 영상 찍고 있을 거였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다룰 게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는 정말 잘 알고 얘기하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한 달이건 6개월이던 1년 후건 아니면 정말 나중에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 나 투모로우 의견 궁금하다. 그 정도 될 때까지 그냥 시그니처 종목들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다 알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치면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2차전지 여기에 거의 뭐 덕후처럼 지금 빠져 있는데 저는 반도체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육자 깨졌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도 좀 눈여겨볼 때가 됐다라고 봐서 이 분야를 지금 2차 전지 파뒀던 그 노력만큼 시간을 쏟아서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최대한 양질의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